네, 바로 여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반 여성. 조선 사회는 내외라는 성리학적 관념에 따라 남녀의 활동 공간이 분리가 되었고 또 여성의 문박 출입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존 사료의 대부분은 남성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승정원 일기처럼 관찬 사료는 물론이고 문집이나 심지어는 개인 일기의 대부분이 남성이 집필자입니다. 그래서 양반가 여성들은 능력이 없고 심지어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선입견을 갖기가 쉽습니다. 장어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 여성의 진짜 얼굴을 알고 싶다면 공적인 기록보다는 사적인 생활문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 일기라든지 여성의 소송 기록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성이 거래한 토지 매매 문서, 노비 매매 문서 등과 같은 고문서가 있는데요. 일기가 쓰여진 시기는 병자호란 직후였던, 그러니까 남평조 씨가 63세의 나이로 피난을 떠난 직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히 남편 남이웅이 세자의 우빈객으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을 모시고 심양에서 억류를 했는데요. 남편이 부재한 상태에 조선시대 양반가 여성들이 과연 어떠한 가게 경영 활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평조 씨 이름은 조회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애자에다가 소중할 중자. 조선 후기는 아들딸 차별이 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조선 후기 양반가에서 딸에 대한 애정을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병자일기 내용에 따르면 농사 일정에 맞춰서 사람을 부리고 농사를 관리하는 일을 모두 남평조 씨가 담당했습니다. 피난 생활이 길어지게 되자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직접 농사를 지으러 충주로 거주지를 이동합니다. 이 시기 농업은 노동 집약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계를 사용하지 못했고 사람 손이 일일이 다 필요로 했던 그런 작업 형태였죠. 충주에 있는 논들은 4군데 논이 다 각각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11명의 인력을 가지고 한 번에 벼농사를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확 시기가 다른 벼 품종을 심어서 농사 일정을 조절하고 인원을 동원해서 순차적으로 농업 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남평조 씨가 노비를 지휘해서 관리 경영했던 것입니다. 이미 남평조 씨가 농사를 관리한 경험이 풍부하게 축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남편 남이웅은 억류 기간을 마치고 이제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남평조 씨도 서울로 다시 돌아오고 그때 다시 도성 근처에서 한양 도성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남평조 씨가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 관리를 전담했던 모습들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남이웅은 당시 일손이 가장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농사에 개입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기가 쓰여진 3년 동안 남편이 가게를 돌본 기록은 그 호란 직후에 청나라에 도착해서 가까운 친척하고 종한테 그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식솔들이 굶지 않게 해달라 부탁한다 당부했던 내용이 유일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남이용이 가게를 경영하고 농사를 관리해서 그 보낸 기록이라기보다는 가족의 안위를 부탁하는 그런 맥락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일기 내용을 보면 충주에 있는 동안 노비를 한양시장에 자주 보낸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양시장에서 대량의 소금과 조기를 구입하기도 했고 또 명주실, 삼배실을 산바리를 팔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평조씨가 기거했던 충주는 내륙의 중앙에 위치했지만 강을 통해서 서울과 교통이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충주에서 경강선을 이용해서 물류의 중심지인 한양에서 물건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점을 10분 이용한 것입니다. 또 일기에는 남평조씨가 그 종을 강릉으로 보내서 미역 117동을 구입을 해서 다시 청풍으로 보내고 며칠 뒤에 청풍에서 벼가 도착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원격지 거래를 통한 매매 차익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제를 양반들이 도외시하고 상업을 아주 천시했던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6세기 이후로는 이제 상업이 전국적으로 이제 발달을 합니다. 여기에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양반들은 노비를 통해서 상업 활동을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양반과 여성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상거래를 한 것입니다. 이우원의 손자 며느리였던 그 유인 김씨 같은 경우는 살림살이가 궁색해서 술을 만들어서 팔았다라는 내용의 제문에 그런 기록들이 있고 또 16세기 일기였던 쇠미록에는 오희문의 제수가 소금을 매매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이덕무는 당시 양반 부인들이 상거래를 통해서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사소절에서 제시를 했고 여성이 가게를 운영하는 가운데 단순히 이제 생계 유지 차원을 떠나서 재산을 확대하는 수준, 즉 재테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테크 수단으로 토지를 거래하기도 했는데요. 조선 후기 성리학의 거두였던 송시열은 부인의 덕목의 하나로 자손을 위해서 전답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 문서는 1538년에 월성군 부인이 손재처 권씨와 밭을 거래한 토지거래 명문입니다. 이 매수인은 78일 맞이기를 목면 6동으로 사들일 만한 상당한 재력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매수인이 누구였을까요? 남편인 월성군은 손중돈이라는 중종 때의 양반층 관료였습니다. 월성군 처는 손중돈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화순채 씨를 지칭합니다. 화순채 씨는 1502년 손중돈과 혼인한 이후 중앙 관료였던 남편과 함께 약 30년 동안 서울에 거주를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경주로 다시 내려와 죽을 때까지 이제 지냈는데요. 이 부부의 재산 규모는 부모로 받은 상속분보다는 그 나중에 그 화순채 씨가 사망했을 때 재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약 2, 3배가 증가를 합니다. 그 가운데 화순채 씨의 재산이 전체 재산 중에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순채 씨는 친정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젊은 나이부터 노비와 전답을 거래했고 남편 사후에도 더욱 활발하게 전답을 사들입니다. 토지 거래는 화순채 씨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손자였던 송강서와 마름노였던 옥석에게 거래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녀는 사망하기 전까지 토지 매매를 주도해서 그리고 또 농사를 관리하면서 경주 손씨가의 기반을 확대시켰습니다.
조선 양반 계층이 이상으로 추구했던 성리학적인 가족 제도에서는 가장인 남편을 집안의 대표로 내세웠지만 그렇다고 부인이 지시받거나 하대받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상호 역할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정근대식의 가정이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특성을 감안을 한다면 가정 경영에 있어서 가장과 주부는 공동 어떤 그 역할이 필요로 됐고 식사를 담당하거나 먹거리를 담당하는 여성의 그런 그 경제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송시열이 여성들의 전담 매매를 긍정적으로 이제 봤고 또 이덕무가 상거래 행위를 독려했지만 경제적 활동은 부덕이라는 그 범주에 국한돼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어 속에 가려져 있는 조선시대 여성의 경제권과 활동은 이후에 일제강점기라든지 6.25 전쟁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사회적 위기나 변동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지게 하는 강인하고 주체적인 여성이 출연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